여자가 사단장 달고 꺼드럭거리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나? 최전방 여군 사단장이 피습당하고 그녀를 구한 하사는 하루아침에 용의자로 전락합니다. 합참의장의 아들이라는 절대 권력에 맞서 모든 것을 건 외로운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10월 대한민국 강원도 인제 새벽 4시 44분 생과 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간 죽음처럼 고요한 어둠이 인제의 험준한 산악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민간인 통제선 북방, 가을의 끝자락에 선 군사분계선 인근의 산하는 냉혹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생명체의 모든 활동이 멎은 듯한 그 침묵 속에서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이름 모를 산짐승이 멀리서 부르짖는 처절한 울음소리와 뼈를 애는 듯한 바람이 앙상한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비명뿐이었다. 그 지독한 정적을 깨는 것은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질척이는 땅을 밟는 필사적인 발소리였다. 육군 12사단 을지부대 소속 오진성 하사는 제 몸만 한 군장을 짊어진 듯 위태롭게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등에는 녹색 군장이 아닌 한 사람이 축 늘어진 채 엎여 있었다. 고개가 꺾인 채 힘없이 흔들리는 팔다리, 그의 전투복 어깨와 등판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만 그것이 식은땀 때문인지 아니면 등 뒤에 엎인 사람에게서 흘러나온 피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검붉은 피는 이미 그의 전투복을 물들이고 척추를 따라 차갑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장군님,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제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성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절박하게 떨려 나왔다. 그의 등에는 대한민국 육군 12사단장 소장 천지인이 엎여 있었다. 육군 최초의 전방군단 예하 여성사단장 취임 후 부조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철의 목련이라 불렸고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려 노력하며 부대원들의 절대적인 신망을 받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의식조차 희미한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린 피가 진성의 목덜미를 타고 소름 끼치도록 차갑게 흘러내렸다. 진성의 두 다리는 젖은 솜처럼 무겁고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이어진 고강도 전술 훈련의 피로가 채 가시지 않은 몸이었다. 허벅지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기 직전이었고 폐는 터질 듯이 아파왔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멈춰서는 안 됐다. 등 뒤에 엎인 것은 단순한 직속상관 별 2개를 단 장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조리 가득한 군 생활에 회의를 느끼던 자신을 일으켜 세워준 한 줄기 빛이었고 12사단 을지부대 그 자체이자 나아가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었다. 그때 장군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진성은 찰나의 순간 몇 달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의가사 제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자신을 아무도 모르게 불러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 하사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어. 군인이 될 자격이 충분해. 내가 지켜줄 테니 조금만 더 버텨보게라고 말해주던 그녀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의식을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썩은 나뭇가지를 밟은 진성이 발을 헛디디며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진성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자신이 먼저 땅에 부딪히며 등 뒤에 천지인 소장을 보호했다. 충격에 그녀의 몸이 크게 들썩이며 땅 위로 굴렀다. 그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장군님. 진성은 거의 울부짖듯 그녀를 불렀다. 그는 갈라진 무릎의 고통도 잊은 채 재빨리 자세를 고쳐 앉고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전투복 상의는 칼로 난도질당한 듯 곳곳이 찢겨 있었고 드러난 팔뚝과 목덜미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실족이나 낙상으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폭력의 흔적이었다. 진성의 눈에 무력감과 사리에 가까운 분노가 뒤섞인 핏발이 섰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턱 근육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세게.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제가 반드시 그는 속으로 피맺힌 다짐을 되뇌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천지인 소장의 몸을 다시 등에 둘러엎는 그의 팔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발밑의 흙과 낙엽이 그의 군화에 지시겨지며 질척이는 소리를 냈다. 후각을 마비시키는 짙은 피비린내와 흙냄새 속에서 진성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걸었다. 부대.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가 그의 무너져가는 육신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칠흑 같던 어둠의 장막 저편으로 안개 속에 번진 듯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대 후문 초소의 경계등이었다. 희망의 빛을 발견한 진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거의 다 왔습니다. 장군님, 그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빨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부대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흉물처럼 그 모습을 드러냈다. 새벽 5시 10분 12사단 신병교육대대 후문 초소. 정지. 움직이면 쏜다. 누구야? 초소 경계 근무를 서던 김이병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K2 소총을 전방으로 견착한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불규칙한 형체를 향해 외쳤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형체는 분명 사람이었지만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술에 취한 민간인 같기도 하고 부상당한 짐승 같기도 했다. 암구호. 김이병이 재차 외쳤을 때 형체가 마침내 경계등 불빛 아래로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냈다. 피와 흙으로 범벅이 된 하사, 그리고 그의 등에 엎인 장군. 그것도 자신들의 사단장. 김이병의 눈이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순간 숨쉬는 법을 잊었다. 을지문덕. 가까스로 암구호를 외친 것은 진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거의 기어들어가는 수준이었다. 답어. 살수대첩. 김이병은 거의 반사적으로 답어를 외치고는 황급히 초소 밖으로 뛰쳐나왔다. 오호진성 하사님? 장군님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김이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진성은 대답할 기력조차 없었다. 그는 초소 앞에 이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등 뒤에 천지인 소장이 흙바닥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그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으로 그녀를 끌어안았다. 상황 발생. 후문 초소. 사단장님 피습 추정. 사단 지휘 통제실. 즉시 보고 바랍니다. 김이병은 초소에 비치된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붙들고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는 부대의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몇 초 지나지 않아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인제의 새벽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다. 상황은 일사천리로 번져나갔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완전 무장한 5분 대기조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문 초소를 인간 방패처럼 에워쌌고 뒤이어 연대 당직 사령인 박소령이 지프를 몰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미친 듯이 달려왔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의무대 앰뷸런스. 뭐 하고 있는 거야? 박소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감히 사단장의 몸에 손을 대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발만 동동 굴렀다. 곧이어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황급히 내려 천지인 소장을 들것에 옮겼다. 장군님, 바이탈 사인 불안정합니다. 혈압 저하. 의식 레벨 3. 군의관 이지의 중위에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녀는 앰뷸런스 안으로 사단장을 옮기며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앰뷸런스는 다시 한번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사단 의무대 방향으로 사라졌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순식간에 벌어졌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 남은 것은 흙바닥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오진성 하사와 그를 둘러싼 헌병들, 그리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지휘관들이었다. 진성의 전투복은 이제 식어버린 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앰뷸런스가 사라진 어두운 길 끝에 허망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오진성 하사.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고개를 들자 12사단 헌병대 소속 수사과장 한서진 대위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진성을 샅샅이 훑고 있었다. 자네가 장군님을 업고 온 건가? 진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턱은 여전히 경련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나? 어디서 어떻게 발견했지? 사고 경위는? 한 대위에 명료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지만 진성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마치 혀가 마비된 사람처럼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아니, 그날 밤의 끔찍한 광경과 그 악마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다. 한서진 대위의 미간이 가늘게 좁아졌다. 그녀는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단련된 감각으로 진성의 상태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충격이나 공포에 질린 부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침묵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자의, 완고하고 필사적인 침묵이었다. 일단 연행해. 한 대위의 짧고 단호한 명령에 헌병 2명이 다가와 진성의 양팔을 붙들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진성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순교자처럼 헌병들에게 이끌려 지프로 향했다. 지프에 오르기 직전 그는 무심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 밑에 시커멓게 말라붙은 핏자국. 그리고 그 옆으로 필사적인 저항의 흔적인 가늘고 하얀 살점을 긁어낸 듯한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그 짐승 같은 새끼 진성의 동공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다시 입을 굳게 다물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뜨거운 무언가를 억지로 삼켰다. 같은 시각 12사단 의무대 응급처치실. 조명이 새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군의관 이지의 중위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녀는 소독솜으로 천지인 소장의 상처를 닦아내다 말고 옆에 선 의무대장 최중령을 향해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대장님, 이건 단순 타박상이 절대 아닙니다. 옆구리의 피멍은 군화발로 가격당한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팔과 등의 상처는 강목 같은 둔기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집단 구타의 흔적입니다. 그녀의 말에 최중령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다. 사단장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군화 발자국 모양으로 보이는 거대한 피멍이 시커멓게 자리 잡고 있었고 등과 어깨 곳곳에는 무언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듯한 끔찍한 상처들이 즐비했다. 특히 머리 쪽 상처가 위험합니다. 두개골 내 출혈이 강력하게 의심됩니다. 이마의 열상은 돌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찍힌 상처입니다. 당장 군단 병원으로, 아니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젠장 최중령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끔찍하고 황당한 일은 처음이었다. 그는 옆에 있던 의무병에게 명령했다. 기록 사진부터 전부 찍어둬. 증거가 될 만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상처 하나, 멍 자국 하나 놓치지 말고. 전부 다. 의무병이 카메라를 들고 다가와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다. 응급처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찰칵찰칵하는 셔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찍지 마.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천지인 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뜬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응급처치실의 모두를 압도했다. 기록 남기지 마. 그냥 내가 산책하다가 발을 헛디뎌 굴렀다고 해. 장군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피습의 흔적입니다. 저희는 의료법과 군법에 따라 모든 기록을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지의 중의가 의사로서의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본분이 충돌하며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천지인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다. 부하에게 내리는 애원에 가까웠다. 부탁이야 이중의. 이건 명령이다. 명령이라는 절대적인 단어에 이중의는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입술을 깨물었다. 군인에게 명령은 생명과도 같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최중령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일단 장군님 말씀대로 하게. 카메라 치워. 대신 응급처치 계속하고 지금 즉시 수도병원으로. 이송 준비 서둘러. 의무대장님. 상황이 우리 선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다. 이건 의무 기록 이전에 군의 명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어. 최중령은 착잡한 표정으로 응급처치실을 나갔다. 복도 끝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최전방 사단장이, 그것도 부대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여군 사단장이 부대 인근 야산에서 신원불명의 괴한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었다. 12사단 헌병대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감도는 좁은 조사실. 오진성 하사는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서진 대위와 마주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서는 수갑이 풀렸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인 듯 무거웠다. 다시 묻지.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나? 한 대위는 녹음기의 버튼을 누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오진성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의 작은 흠집에 고정되어 있었다. 늙고 병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라며 아들의 군복 입은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시던 아버지의 주름진 미소가 아른거렸다. 오진성 하사. 자네는 지금 매우 위중한 사건의 핵심 참고인이자 동시에 용의자야. 사단장님께서는 폭행으로 의심되는 중상을 입으셨고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자네뿐이다. 협조하지 않으면 상황은 자네에게 극도로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건 협박이 아니라 절차에 기반한 사실이야. 한 대위는 진성의 심리를 압박했다. 하지만 진성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포기, 체념,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린 원초적인 두려움. 한 대위는 그의 눈에서 그 모든 것을 읽어냈다. 좋아. 그럼 내가 질문을 바꾸지. 어젯밤 사단 지휘부 회식이 있었지? 자네도 작전과 소속으로 회식 준비 때문에 끝까지 남아 있었고 진성의 어깨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움찔했다. 한 대위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회식은 밤 10시경에 끝났어. 하지만 사단장님께서는 관사로 복귀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자네도 두 사람이 함께 있었나? 사단장님과 단둘이 야간 산책이라도 즐겼다는 건가?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럼 자네가 사단장님을 해쳤나? 한 대위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진성의 심장을 찔렀다. 진성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한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지진이라도 난 듯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닙니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나온 그의 유의미한 대답이었다. 저는 결단코 장군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랬지? 진성은 다시 입을 다물었다. 한 대위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조사실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현장에서 수거한 진성의 전투복 상의와 그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혈흔 및 피부 조직, 샘플에 대한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자네 전투복에서 발견된 혈흔 장군님 것과 일치해. 당연하겠지, 자네가 업고 왔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게 있어. 한 대위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네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 이건 장군님 것이 아니야. 제3의 인물 남성의 것이다.
그리고 이 전투복에 묻은 흙과 나뭇잎 성분. 부대 인근 야산의 토양과 일치하는데 이상하게도 군화 자국이 뒤섞여 있어. 자네 것과 장군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 외에 또 다른 종류의 군화 자국이 발견됐어. 자네보다 발이 훨씬 큰 사람의 것이지. 한 대위의 눈이 번뜩였다. 현장엔 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자네와 장군님, 그리고 이 미지의 남자. 안 그런가, 오하사? 진성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내 부모 시골에서 조용히 밥 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지 않으면 오늘 일은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말하면 죽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 말하면 저도 제 가족도 죽는다고 했습니다. 진성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대체 누가 감히 최전방 사단장을 폭행하고 일개 하사를 협박하는 거지? 한 대위는 진성을 다그쳤다. 하지만 진성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알 수 없는 공포에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다. 한서진 대위는 직감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혹은 누군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명운을 뒤흔들 추악하고 거대한 진실의 그림자가 헌병대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천지인 소장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병실의 하얀 천장이 아니라 군의 무거운 침묵이었다. 12사단 의무대에서 국군 수도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녀는 최고 수준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인제의 그 춥고 어두운 산길에 버려져 있었다. 사단장님,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헌병대 소속의 중령이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뒤로는 수사관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천지인은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켰다. 옆구리와 머리에서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그녀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었다. 나가보게.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네. 사단장님, 사안이 중차대합니다. 최전방 사단장께서 신원불명의 괴한에게 피습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직접 챙기고 계십니다. 피습이라니. 내가 말하지 않았나. 산책 중에 발을 헛디뎌 구른 것뿐이라고. 더 이상 군에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네. 천지인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강철의 목련이라 불리던 평소의 위험이 잠시나마 되살아나는 듯 했다. 결국 조사본부의 중령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천지인은 긴장이 풀린 듯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인 작은 거울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찢어진 입술, 시퍼렇게 멍이 든 광대뼈. 거울 속에는 군복 대신 환자복을 입은 나약하고 상처 입은 한 명의 여인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이 섬광처럼 터져나왔다. 회식이 끝난 밤 10시. 사단장 관사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밤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져 그녀는 평소와 달리 운전병을 대기시키지 않고 직접 걷고 있었다. 그때 뒤쪽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작전처 소속의 황인규 대위였다. 그의 아버지는 합참의장 황재명 대장. 그 사실은 12사단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는 회식 내내 술에 취해 후배 장교와 부사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주된 표적은 묵묵히 회식 준비와 정리를 돕던 오진성 하사였다. 어이, 오하사. 너도 한 잔 받아야지, 임마. 죄송합니다, 대위님. 저는 이만 복귀해 보겠습니다. 진성은 정중하게 거절했다. 하지만 황인규는 비웃으며 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새끼가 빠져가지고. 사단장님도 아직 안 가셨는데 어딜 가려고? 내가 주는 술은 술이 아니냐?
황인규의 횡포는 도를 넘고 있었다. 그때였다. 황 대위. 천지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만하게. 오하사는 내 지시로 움직이는 중이야. 자네야말로 지휘관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게. 천지인의 질책에 황인규의 얼굴이 시뻘겋게 일그러졌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대들었다. 사단장님,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군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으면 일개 하사가 대위가 주는 술을 거절합니까? 사단장님께서 너무 오냐오냐 해주시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는 겁니다. 황인규 대위. 천지인의 목소리에 냉기가 흘렀다. 지금 상관에게 항명하는 건가? 항명이 아닙니다. 충원입니다. 황인규는 기세등등하게 외치며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사단장님께서도 한잔하시지요. 여장군이라고 빼시는 겁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오진성 하사였다. 대위님 지나치십니다. 뭐야 이 개새끼가? 황인규의 주먹이 진우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진우는 피하지 않고 묵묵히 그 주먹을 견뎌냈다. 모두 그만두지 못해. 황인규 대위,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내일 아침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 천지인의 분노에 찬 외침에 황인규는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녀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서진 대위는 밤을 꼬박 새울 작정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기록 카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오진성 하사 그리고 어젯밤 회식에 참석했던 모든 간부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오진성의 군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훑어봤다. 특급 전사의 모범 부사관 표창.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이었다. 그런 그가 사단장을 폭행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어. 그건 범죄자의 눈이 아니라 겁에 질린 피해자의 눈이야. 한서진은 사관학교 시절 자신의 훈육관이었던 천지인 소장을 떠올렸다. 누구보다 강직하고 불의를 참지 못했으며 생도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했던 사람. 그런 그녀가 단순 실족으로 이토록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 과장님 밤새우시겠습니까? 부사수인 이 중사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이 중사, 어젯밤 회식 참석자들 특이사항 없어? 다들 입이라도 맞춘 듯이 사단장님께서 먼저 자리를 뜨셨고 자기들도 바로 복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합니다. 특히 황인규 대위와 어울려 다니는 작전처 소속 대위 2명은 어젯밤 10시부터 숙소에서 계속 잠만 잤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 한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공범이야. 진실 앞에서 눈 감은 침묵의 공범. 그녀는 오진성의 진술, 말하면 죽는다는 그 절박한 외침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분명 누군가를, 상상 이상의 권력을 가진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황인규 대위. 한서진은 황인규의 신상기록 카드를 집어들었다. 합참의장 황재명 대장의 외아들.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군. 네, 그래서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평소에도 행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음담 패설을 일삼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 배경이 무서워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여군. 그 단어가 한서진의 뇌리를 얼음 송곳처럼 스쳤다. 천지인 사단장 역시 여군이다. 설마. 끔찍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가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웠다. 만약 황인규가 술에 취해 천지인 사단장에게까지 흑심을 품었고 그것을 제지하던 오진성 하사와 시비가 붙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면 모든 정황이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듯 했다. 이 중사, 지금 당장 사단 사령부 CCTV
어젯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영상 전부 확보해. 특히 간부 숙소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구 하나도 빠짐없이 어떻게든 찾아내. 알겠습니다. 이 중사가 뛰어나가자 한서진은 다시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 오진성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제3의 남성 피부 조직. 만약 그게 황인규의 것이라면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황인규 대위를 소환해야겠어. 그녀가 결심을 굳힌 순간 책상 위에 전화기가 울렸다. 헌병 대대장 정우진 중령이었다. 한 대위, 지금 내 방으로 잠시 오지. 평소와 다른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한서진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대대장실로 향했다. 앉아. 정중령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서진이 요청하지도 않은 서류 하나가 놓여 있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다. 정중령이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12사단장 상의 사건 관련 수사 지침. 하나. 본 사건은 현재 참고인 오진성 하사의 단독 범행 혹은 과실치상의 무게를 두고 수사를 신속히 종결할 것. 둘. 수사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를 금하며 특히 지휘계통에 있는 장교들에 대한 무리한 소환 및 조사를 자제할 것. 셋. 언론 및 외부 유출을 엄금하며 모든 수사 진행 상황은 헌병 대대장을 통해 조사본부로 직보할 것.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한서진의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수사 지침이 아니었다.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자 진실을 암장하라는 외압이었다. 대대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하사의 단독 범행으로 몰고 갑니까? 그리고 지휘계통 장교에 대한 조사를 자제하라니요. 황인규 대위를 겨냥한 지침 아닙니까? 한 대위. 정중령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어. 위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모양이야. 합참의장께서 직접 움직이신 것 같다. 그냥 조용히 덮고 싶어 하시는 거지. 덮다니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 저희의 사단장님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헌병이 어떻게 진실을 덮으라고 하십니까? 한서진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그녀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정의로운 헌병이 되겠다고 맹세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현실은 그녀의 신념을 비웃고 있었다. 나도 자네 마음 안다. 하지만 어쩌겠나. 군대는 정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정중령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껐다. 황인규 대위 건드리지 마. 자네 군 생활 계속하고 싶으면 그것은 충고이자 명백한 협박이었다. 한서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경례도 하는 둥 마는 둥 대대장실을 뛰쳐나왔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은 칠흑처럼 어두웠다.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한 절망감과 무력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이 중사에게서 온 문자였다. 과장님, 찾았습니다. 황인규 대위, 오늘 새벽 5시 17분 간부 숙소 후문 CCTV. 군복에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한서진의 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외압, 협박, 거대한 벽.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헌병이었고 이것은 그녀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래, 내가 직접 증명해주지. 당신들이 틀렸다는 걸. 그녀는 다시 조사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오하사.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진성이 퀭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영혼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걸레 조각 같았다.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어. 한서진은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황인규 대위가 찍힌 CCTV 영상을 재생했다.
흙먼지를 잔뜩 묻힌 채 황급히 숙소로 들어가는 황인규의 모습. 영상을 본 오진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이래도 계속 침묵할 건가? 한서진은 진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자네가 지키려는 그 침묵이 저 괴물을 영원히 풀어주는 족쇄가 될 수도 있어. 자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 이 모든 죄는 자네가 뒤집어 쓰게 될 거야. 폭행, 하극상, 심하면 살인미수까지. 자네 인생은 그걸로 끝이야. 시골에 계신 자네 부모님은 평생 살인범의 부모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시게 될 거라고. 한서진은 의도적으로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의 가족. 그것은 그가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는 이유이자 가장 약한 골이었다. 으흑. 마침내 진성의 강철 같던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공포, 분노, 억울함, 그리고 무력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서러운 울음으로 가득 찼다. 한서진은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진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결심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사단장님께서 황인규 대위를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분을 사귀지 못한 황 대위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진성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날 밤의 진실은 한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혹했다. 이 개새끼가 너 때문에 내가 사단장한테 개망신을 당했어. 그러면서 제 멱살을 잡고 사단장 관사 뒤편에 인적 드문 숲길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황 대위와 평소 어울려 다니던 동기 대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오진성 하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한서진 대위는 숨을 죽인 채 그의 고백에 집중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려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저를 둘러싸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까짓 게 뭔데 감히 나한테 덤벼. 황인규 대위의 군화발이 제 복부를 걷어찼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쓰러진 저의 머리와 등을 군화로 짓밟고 낄낄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이 새끼 사단장 백 믿고 깝치더니 꼴 좋다. 야, 더 세게 밟아. 뼈가루를 만들어버려. 저는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진성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날 밤의 고통과 굴욕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뭐하는 짓들이야? 천지인 사단장님이셨습니다. 저를 먼저 보내셨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뒤따라오셨던 겁니다. 그녀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단장님, 황인규 대위와 그의 일행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술이 확 깨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단장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저를 보시고는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부하를 집단으로 폭행해? 당장 군장 싸서 영창 갈 준비해. 사단장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숲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황인규 대위의 눈에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술과 분노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이었습니다. 영창? 사단장님, 지금 저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가 합참의장이라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야. 자격? 자격이라. 황인규 대위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사단장님께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진짜 자격 없는 게 누군지 보여드릴까요, 사단장님?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옆에 있던 동기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사단장님께 달려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상관이, 제가 존경하던 철의 여인이 짐승 같은 놈들에게 무너지는 모습을요. 한서진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황인규 대위는 사단장님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사단장님께서 비틀거리며 쓰러지시자 그는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자라고 사단장 달고 꺼드럭거리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나? 그는 사단장님의 복부를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윽하는 신음과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황인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그녀의 등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 이게만도 못한 새끼. 사단장님께서는 피를 토하며 그를 노려보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그 눈빛에 황인규의 광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던 큼지막한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눈깔 당장 뽑아버리기 전에 닥쳐. 그가 돌멩이를 치켜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을 날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황인규 대위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황인규는 제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톱이 그의 살점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분노한 황인규는 제 머리를 군화발로 걷어찼고 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진성의 고백이 거기서 멈췄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희미하게 의식을 차렸을 때 숲에는 저와 사단장님 단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황인규 일행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사단장님께서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셨고 저는 제 부서진 몸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가 업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 오직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성의 고백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서진의 심장은 차가운 분노로 얼어붙는 듯 했다. 그놈들이 협박했나? 네.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똑똑히 들었습니다. 황인규 대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 일 발설하면 너랑 시골에 있는 내 부모 조용히 땅에 묻어버릴 줄 알아. 이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알았어? 진성은 흐느끼며 말했다. 한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진실의 퍼즐은 모두 맞춰졌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을 사냥하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헌병대대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정우진 중령에게 오진성의 자백 녹취 파일과 황인규의 CCTV 영상을 보고했다. 대대장님, 이제 모든 게 명백해졌습니다. 황인규 대위와 그 일당을 직권 남용, 집단 가혹행위 및 상관 특수폭행 혐의로 즉시 긴급 체포해야 합니다. 정중령은 녹취를 듣고 영상을 보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대위 자네, 정말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건가? 진실을 밝히는 게 헌병의 임무입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이 일이 터지면 우리 12사단, 아니 육군 전체가 뒤집어져 자네와 나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거야. 황재명 합참의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나? 그게 두려워서 진실을 덮는다면 저희는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한서진의 단호한 태도에 정중령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타협과 굴복을 경험했다. 현실의 벽 앞에 무릎 꿇었던 적도 많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젊은 후배는 그가 잊고 살았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중령은 서랍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좋아. 내가 직접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고 체포영장 발부 승인받겠다. 그는 한서진을 보며 덧붙였다. 대신 실패하면 끝이야. 우리 둘 다 군복 벗을 각오해야 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한서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오후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정우진 중령은 천지인 소장에게 모든 진실을 보고했다. 오진성의 자백, 황인규의 범행, 그리고 상부의 외압까지. 모든 것을 들은 천지인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체포 허락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도 싸우겠네. 내 군복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저 짐승 같은 놈들이 다시는 이 군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철의 목련이 마침내 칼을 뽑아들었다. 을지부대의 비극은 이제 추악한 진실을 심판하는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천지인 소장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12사단 헌병대는 폭풍처럼 움직였다. 한서진 대위는 직접 수사팀을 이끌고 황인규 대위와 그의 공범들이 있는 간부 숙소로 향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작전을 개시했던 그날처럼 헌병대의 지프 차량들은 한낮의 부대를 가로지르며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황인규 대위는 자신의 숙소에서 태평하게 군사 전문 잡지를 보고 있었다. 그는 헌병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무슨 일들이야? 노크도 없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의 오만한 태도에 한서진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황인규 대위. 직권 남용, 집단 가혹행위, 상관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서진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체포영장을 내밀자 황인규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누군지 몰라? 당신들 지금 누구한테 수갑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가 고함을 치며 저항하려 하자 양옆에 서 있던 헌병들이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뒤로 꺾었다. 철컥하는 냉정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이 개새끼들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너희들 다 군복 벗고 싶어. 환장했어. 정우진, 한서진. 니들 이름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 황인규의 발악적인 외침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공범들 역시 각자의 숙소에서 속수무책으로 연행되었다. 12사단 창설 이래 현역 장교, 그것도 합참의장의 아들이 이토록 치욕스럽게 연행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숙소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과 간부들은 경악과 통쾌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수군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황인규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성에 불과했다. 소식은 즉시 서울, 국방부까지 전해졌다. 합참의장 황재명 대장은 자신의 아들이 헌병대에 체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해 12사단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본부, 감찰실, 안보지원사까지 온갖 라인을 통해 정우진 중령과 한서진 대위에게 직접적인 압력이 가해졌다. 이복의 정중령, 이건 자네 선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야. 괜히 젊은 애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셔츠만 갈아입히고 내보내.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정우진 중령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한서진은 상부로부터 수사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 예고 공문을 하루에도 몇 통씩 받아야 했다. 헌병대 내부에서조차 그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괜히 벌집을 쑤셔서 부대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었다. 상황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었다.
여론전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 군 내부 통신망에는 여군 사단장의 과잉 대응이 부대 내 갈등을 유발했다. 피해자라 주장하는 오 하사의 평소 행실이 불량했다는 식의 출처. 불명의 악성 루머가 조직적으로 퍼져나갔다. 황인규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리는 흑색 선전이었다. 한서진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명백한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 앞에서 진실은 무력하게 왜곡되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천지인 소장의 병실. 그녀 역시 외부로부터의 압박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동기 장군들은 군을 위해 대승적으로 판단하라며 그녀를 설득했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서는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면 다음 군단장 진급을 보장하겠다는 식의 달콤한 제안까지 해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황인규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군이라는 조직, 깊숙이 뿌리내린 특권 의식과 부조리, 그 거대한 성벽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려 하면 성벽은커녕 자신과 자신을 믿고 싸워준 부하들만 먼지처럼 부서져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벽 전체를 뒤흔들 만한 다른 방식의 충격이 필요했다. 며칠 후 천지인 소장은 변호사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연락했다. 12사단 사건 관련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내용이었다. 군과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그녀가 황인규의 만행을 폭로하고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 예상했다. 약속된 기자회견 당일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얼굴의 천지인 소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다. 그녀의 모습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는 가운데 천지인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12사단장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군인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폭로를 예상했던 기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저의 부덕과 지휘 책임의 소산입니다. 부대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부대 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 가장 큽니다. 그녀는 황인규의 황자도 폭행의 폭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군이 더욱 단단해지고 병영 문화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을 부대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나 허리를 숙여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의 어깨에 달려있던 별 계급장이 유난히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진실의 무게를 증명하는 가장 명예롭고도 처절한 방식의 승리 선언이었다. 천지인 소장의 희생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 역설적으로 황인규와 그 배후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사단장이 모든 것을 안고 갈 만큼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는 의혹이 빗발쳤다. 황제명 대장의 외압설까지 터져나오면서 군 수뇌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황인규와 공범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들은 상관 특수폭행 및 집단 가혹행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군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들의 군인 연금과 모든 명예는 박탈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군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되었다. 황제명 대장 역시 아들 문제와 외압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스럽게 전역해야 했다. 오진성 하사는 모든 혐의를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대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을 기려 표창과 함께 장기 복무를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진실을 위해 별이 떨어져야만 하는 군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한서진 대위는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상부의 눈밖에 난 탓에 한동안 한직을 떠돌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천지인 소장이 퇴원하며 몰래 남기고 간 작은 편지 한 통을 간직했다. 한대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당신의 용기를 잊지 않겠소. 이 군을 계속 지켜주시오. 3년 후 강원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폐교 위기에 놓였던 작은 고등학교의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자, 마지막 한 바퀴. 포기하지 마. 아이들을 독려하며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오 선생님이라 불리는 오진성이었다. 그는 전역 후 체육교사가 되어 아이들에게 땀의 가치와 용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교무실로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는 단번에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한 교정의 벤치에 앉아 편지를 열었다. 오진성 선생님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인제에서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선생님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 강원도 산골의 작은 밭을 일구며 흙과 별을 친구 삼아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문득문득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어둡고 추운 산길을 저를 업고 묵묵히 걸어 내려오던 젊은 군인의 등을요. 그 등은 제 생명의 무게뿐 아니라 무너져 내린 군의 명예와 한 사람의 절망까지 모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 선생님, 세상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공정하지 않고 정의는 더디게 올 때가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분명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요. 부디 아이들에게 강한 사람보다는 올바른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진짜 선생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천지인 드림 진성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다. 그는 운동장 저편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저녁 노을이 지고 하나둘씩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누구보다 밝고 단단한 별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때 한 여장군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지켜주었던 바로 그 별이었다. 이제 그는 그 별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씩 심어주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을지부대의 비극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 국방부 그 심장부인 감사관실은 언제나 서리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출신 삼성 장군, 육군 중장 박서진이 있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훈장처럼 따라다녔다. 최초의 여성 야전 소대장, 최초의 여성 연대장, 그리고 마침내 별셋을 가슴에 단 최초의 여성 군단장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걸어온 길은 대한민국 여군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다. 군 내부에서 그녀의 별명은 강철 마녀였다.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철두철미함, 불의와 타협을 모르는 불같은 성정 때문이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있던 부대는 언제나 최상의 전투력과 군기를 자랑했지만 동시에 장병들은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린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도 유일하게 마음의 빗장을 풀고 평범한 할머니가 되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 손녀 이가은 앞에서였다.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딸 내외를 잃고 박서진은 손녀 가은을 제 목숨보다 더 귀하게 키웠다.
그녀는 손녀에게만큼은 군복을 입은 장군이 아닌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다정한 눈길을 보내는 할머니이고 싶었다. 그러나 가은은 그런 할머니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듯 당차고 굳센 아이로 자라났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가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육군 부사관 학교의 문을 두드렸다. 그것도 가장 험하고 고되다는 특전사 제1특수임무여단에 자원 입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박서진은 처음에는 거세게 반대했다. 자신이 걸어온 군인의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독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제 힘으로 당당하게 서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며 눈을 빛내는 손녀의 모습에서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손녀의 결심을 꺾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손녀의 선택을 지지하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주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이가은 하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인 제1특수임무여단의 검은 베레모를 쓰게 되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가은은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며 점차 진정한 특전 용사로 거듭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은의 첫 면회 날이 다가왔다. 박서진은 며칠 전부터 손녀에게 줄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이 들떠 있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갈비찜을 재우고 형형색색의 전을 부치고 갓 지은 찰밥을 보온 도시락에 담았다. 군복을 벗은 그녀는 영락없는 손녀를 보러 가는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장군 계급장이 박힌 으리으리한 관용차 대신 차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국산 세단을 직접 몰았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였다. 반듯하게 다려진 장군 정복이 아닌 시장에서나 볼 법한 낡은 몸빼 바지에 색이 바랜 카디건을 걸쳤다. 희끗희끗한 머리는 대충 쪽을 졌고 깊게 팬 주름은 인자하지만 고단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녀는 지금부터 육군 중장 박서진이 아닌 그저 특전사에 복무하는 손녀를 둔 시골 할머니이고 싶었다. 손녀가 자신의 배경 때문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거나 혹은 다른 오해를 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이천으로 향하는 길, 박서진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까맣게 그을린 채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길 손녀의 모습을 상상하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1시간 남짓 달렸을까 드디어 육군 특수전 사령부 제1특수임무여단이라는 육중한 글씨가 새겨진 위병소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정지. 방문 목적을 말씀하십시오. 위병소 차단기 앞에서 차를 세우자 방탄모를 눌러쓴 위병 하나가 다가와 무뚝뚝하게 물었다. 그의 전투복 오른팔에는 병장 계급장이 선명했다. 이름은 김철수. 삐딱하게 선 자세와 거만한 눈빛에서부터 근무에 대한 성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 손녀 면회 왔소다. 이가은 하사라고. 여기 있을 텐데. 박서진이 차창을 내리고 최대한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철수 병장은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낡아빠진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의 빛을 드러냈다. 이가은 하사? 처음 듣는 이름인데. 신분증 주시오. 그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를 애매한 말투로 손을 척 내밀었다. 박서진은 군말 없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김 병장은 신분증을 건성으로 들여다보는 척하더니 옆에 있던 후임에게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야, 최정민. 이 할망구 차 좀 봐라. 거의 폐차 직전 아니냐? 이런 똥차 끌고 특전사 면회 올 생각은 어떻게 한 거래? 그의 말에 키득거리며 다가온 최정민 일병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박서진의 얼굴을 대놓고 빤히 쳐다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그러게 말입니다. 옷 입은 꼴 좀 보십시오. 어디 시골 오일장에서 오셨나 봅니다. 이가은 하사라.
요즘은 이런 흑수저도 특전사에 들어오나 보네. 세상 좋아졌습니다. 흑수저라는 단어가 박서진의 귓전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의 행색을 비웃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 목숨보다 귀한 손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기로 결심한 어린 군인을 흑수저라 칭하며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박서진의 온화했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다져진 서슬퍼런 장군의 눈빛이 번뜩였다. 지금 뭐라고 했나?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위병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순간 김 병장과 최일병은 저절로 몸을 움츠렸다. 평범한 시골 할머니에게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기세였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망각했다. 이곳은 자신들의 구역인 위병소였고 상대는 힘없는 늙은이에 불과했다.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합니까, 할망구. 귀도 먹었나? 댁내 손녀가 흑수저라고. 아니, 대꼬를 보니 흑수저가 아니라 무수저네, 무수저. 알아들어? 김 병장이 다시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그는 한술 더 떠 차에서 내리려는 박서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어딜 함부로 내리려고 해. 면회 절차도 모르나?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우리가 불러줄 때까지. 쾅! 어깨를 밀쳐진 박서진은 중심을 잃고 차문에 부딪혔다. 낡은 차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찌그러졌다. 그 순간 박서진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참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이곳은 대한민국 군대이며 저들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한참 전에 넘어버렸다. 박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온화한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저격수의 눈빛이었고 수만 대군을 호령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품 안에서 낡디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김 병장과 최일병은 그 폴더폰을 보고 또다시 비웃음을 터뜨렸다. 푸하, 저거 골동품 아니냐?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네.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서진이 폴더폰의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누르자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중후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대한민국 육군 소장 정재훈,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대한민국 육군 제17보병 사단장 정재훈 소장의 것이었다. 박서진은 그에게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나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 정재훈 소장의 목소리가 경악으로 물들며 다급해졌다. 중장님이십니까? 어쩐 일이십니까? 박서진은 위병소의 두 병사를 싸늘하게 응시하며 말을 이었다. 정 소장,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듣도록. 5분 준다. 5분 안에 자네 사단 헌병대 전 병력 이끌고 제1특수임무여단 위병소로 튀어와. 1초라도 늦으면 자네 목이 먼저 날아갈 줄 알아. 명령이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늘과도 같은 명령이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위병소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김 병장과 최일병은 방금 전의 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뭐야, 이 할망구. 이제 하다 연기까지 하네. 무슨 사단장? 헌병대? 웃기고 있네. 김 병장이 다시 조롱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저 멀리서부터 땅을 울리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기세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했다. 위병소의 두 병사는 물론 근처를 지나던 모든 장병들의 시선이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대의 헌병대 사이드카와 군용 트럭이 먼지를 일으키며 위병소를 향해 돌진해오고 있었다. 선두에 선 지휘 차량이 급정거하며 멈춰 서자 차 문이 열리고 별 2개가 빛나는 계급장을 단 장군이 황급히 뛰어내렸다. 바로 17사단장 정재훈 소장이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다 낡은 세단 옆에 서 있는 초라한 행색의 박서진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푸흡, 흡, 중장님, 여기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정재훈 소장은 숨을 헐떡이며 박서진의 앞에서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였다. 그의 등 뒤로 도열한 수백 명의 헌병대원들 역시 일제히 충성을 외치며 칼 같은 경례를 했다. 위병소의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김철수 병장과 최정민 일병은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할망구 흑수저라며 모욕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저 초라한 늙은이가 일개 사단장이 중장님이라 부르며 벌벌 떠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박서진은 경례를 하는 정 소장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정 소장, 자네가 지금 내 모습을 좀 보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육군 중장의 모습으로 보이는가? 자네 관할 부대 위병소에서 나는 오늘 일개 병사들에게 흑수저 소리를 듣고 어깨를 밀쳐져 폭행까지 당했네. 내 손녀는 잊지도 않은 흑수저라는 조롱을 당했고 말이야. 이게 지금 제정신인 군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여기가 자네가 관리하는 17사단이고 이곳이 대한민국 최정예라는 특전사란 말인가? 박서진의 질책에 정재훈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피해 숙청을 예감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뒤에 도열한 헌병대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두 놈 직권 남용, 상관 모욕, 민간인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육군 교도소에 즉시 구금하고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서 강도 높게 수사하도록. 당장. 헌병대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넋이 나간 김 병장과 최 일병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두 병사는 살려달라며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아니 인생은 바로 이 순간 끝장나버렸다. 소란을 듣고 위병소로 달려온 제1특수임무여단장 오성철 준장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중장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희 부대에서 감히. 하지만 박서진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모욕을 넘어 썩어빠진 군 기강과 부패한 지휘체계 전체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성철 준장을 지나쳐 위병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정재훈 소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부로 국방부 감사실 주관하에 제1특수임무여단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관은 바로 나다. 그 선언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에 불어닥칠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육군 중장 박서진의 특별감사 선언은 제1특수임무여단 전체를 얼어붙게 만든 핵폭탄이었다. 위병소에서 벌어진 일은 순식간에 내부망보다 빠른 병사들의 입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들었어? 위병소 김 병장이랑 최 일병, 오늘 면회 온 할머니 한 분한테 계기다가 영창이 아니라 육군 교도소로 직행했대. 그냥 할머니가 아니라고. 사단장이 직접 헌병대 끌고 와서 중장님한테 경례를 박았다니까. 중장? 별 3개. 우리나라에 여자 중장이 있었나? 강철 마녀 박서진 중장님 모르냐?
국방부 감사관 실장이시잖아. 그분이 왜 변장까지 하고 우리 부대에. 생활관, 식당, 훈련장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병들은 두려움과 함께 기묘한 호기심에 휩싸였다. 자신들이 고인물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경멸하던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깨에 힘을 주던 간부들은 하나같이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특히 위병소 근무를 책임지는 주임원사 박종규의 얼굴은 잿빛에 가까웠다. 그 시간 면회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를 기다리던 이가은 하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할머니는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혹시 오시는 길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아까부터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어수선한 분위기는 그녀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대체 무슨 일이지? 그녀는 동기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면회실 밖으로 나섰다. 부대 전체의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 삼엄하게 위병소 주변을 통제하는 헌병들의 모습.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폭풍의 눈이 바로 자신의 할머니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박서진 중장은 여단장 오성철 준장이 내어주겠다는 자신의 집무실을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여단 본부의 가장 크고 중립적인 공간인 통합회의실을 국방부 감사관실의 임시 지휘통제실로 지정했다. 이는 제1여단 지휘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국방부 직속의 독립적인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무언의 선포였다. 회의실 중앙에 홀로 앉은 박서진의 존재감은 신뢰를 가득 채운 여단의 최고 위급 간부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별 하나 계급장을 단 여단장 오성철 준장, 참모장인 대령, 그리고 각 부서의 최고참인 중령들이 그녀의 앞에 일렬로 서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박서진은 낡은 몸빼 바지와 카디건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 초라한 행색은 오히려 그녀의 서슬퍼런 기운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간부들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모멸감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세워둔 채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 뭉치만 넘겼다. 회의실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와 누군가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울렸다. 오성철 준장. 얼마나 지났을까? 박서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네, 중장님. 오늘 위병소에서 나에게 총구를 겨누고 폭행을 저지른 김철수 병장과 최정민 일병. 두 사람의 복무 기록과 징계 내역을 즉시 보고하도록. 오 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참모장에게 눈짓했다. 참모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져와 박서진의 앞에 내려놓았다. 박서진은 서류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미간이 점점 더 좁혀졌다. 가관이군. 그녀가 툭 던진 한마디에 간부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김철수 병장. 입대 후 총기 분실 미수, 후임병 폭행, 음주 소란으로 이미 3차례나 징계위원회가 열렸어. 그런데 결과는 전부 구두 경고와 근신 2일이 전부군. 최정민 일병은 아예 기록이 깨끗해. 마치 성실한 모범 병사인 것처럼. 박서진은 서류를 테이블 위로 집어던졌다. 오 준장. 이게 대한민국 최정예 특전사의 병력 관리 실태인가? 이런 문제 병사를 최전방 경계 근무인 위병소에 배치한 책임자는 누구지?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는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가? 그것은. 오 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사실상 부대의 실세인 주임원사 박종규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있었다. 병사 관리나 자잘한 징계 같은 귀찮은 일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그저 큰 훈련이나 대회 행사에만 얼굴을 비추며 준장의 권위를 누리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박서진의 날카로운 시선은 어느새 오준장의 뒤에 서 있던 주임원사 박종규에게로 향했다. 그는 30년 군 생활의 짬으로 다져진 인물이었다. 여단 내 그의 입김은 여단장 못지않았고 부사관의 왕으로 불리며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있었다. 주임원사. 네, 중장님. 주임원사 박종규입니다. 박종규는 최대한 우렁차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김철수 병장 부친이 중견 건설사 사장이라던데 사실인가? 그 회사가 작년에 우리 여단 막사보수 공사를 수주했고 최정민 일병 아버지는 국회의원 보좌관이고 그 국회의원이 국방위원회 소속이던가? 박서진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확신에 찬 선고였다. 박종규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김 병장과 최 일병은 그가 특별히 관리하던 배경 좋은 병사들이었다. 그는 그들의 부모에게서 이런저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그들의 군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온갖 사고를 쳐도 가벼운 징계로 덮어주고 힘든 훈련에서는 열외시켜주는 시기였다. 위병소 근무 역시 가장 편한 보직 중 하나였기에 그들에게 배정해 준 것이었다. 주임원사는 대답할 필요 없다. 어차피 자네 입에서 나올 말은 뻔하니. 박서진은 차갑게 말을 끊었다. 그녀는 이미 이 부대의 병폐가 단순히 병사 몇몇의 일탈이 아님을 간파했다. 지휘관의 무능과 방관 아래 부사관들의 왕으로 군림하는 주임원사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군 기강을 뿌리부터 좀먹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였다. 참모장은 지금 즉시 여단 전체의 최근 3년간 모든 공사 계약서, 물품 구매 내역, 그리고 전간부 및 병사들의 징계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이 자리로 가져오도록. 토시 하나라도 빠뜨리거나 수정할 생각은 하지 마. 내 눈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니까. 그녀의 명령에 간부들이 헌병들의 감시 아래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의실은 거대한 자료들로 채워져 나갔다. 박서진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서류의 숫자와 글자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휘통제실 밖에서 한 병사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중장님, 이가은 하사가 도착했습니다. 박서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지막이 말했다. 들여보내. 회의실 문이 열리고 군복을 입은 이가은 하사가 들어섰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다. 갑자기 행정보급관이 달려와 여단 본부 회의실로 즉시 출두하라는 명령을 전했을 때부터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자신이 훈련 중에 무슨 큰 실수라도 저지른 것일까 온갖 걱정을 하며 달려온 길이었다. 하지만 회의실 안의 광경은 그녀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회의실 한가운데 오늘 아침 자신이 입혀드렸던 낡은 몸빼 바지와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향해 자신들의 여단장인 오성철 준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간부들이 뻣뻣하게 굳어 서 있었다. 자신을 부른 행정보급관은 감히 할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 할머니? 할머니가 왜 여기에? 그리고 이분들은? 가은은 눈앞의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말을 더듬었다. 그 순간 박서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손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강철 마녀의 것이 아니었다. 한없이 따뜻하고 미안함이 가득한 사랑하는 손녀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빛이었다. 가은아,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늦었지? 박서진이 손녀의 군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했다. 그 다정한 행동에 가은은 더욱 혼란에 빠졌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여단장 오성철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 하사, 뭐하고 있나? 국방부 감사관이신 박서진 중장님께 경례 드리지 않고
중장님. 그 한마디가 가은의 귓가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 그저 평범하고 인자하기만 한 줄 알았던 할머니가 대한민국 군 서열 수십만 명 중 단 10손가락 안에 드는 하늘의 별과도 같은 삼성 장군 박서진 중장이었다는 사실을 가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한순간에 맞춰졌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집에 높으신 군인 아저씨들의 방문이 잦았던 이유, 자신이 부사관에 지원한다 했을 때 그토록 반대하셨던 이유, 그리고 오늘 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이 거대한 사건의 이유까지.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추 충성. 하사이가은 중장님께 신고합니다. 박서진은 손녀의 경례를 받으며 그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리고 회의실 안의 모든 간부들을 향해 동시에 사랑하는 손녀를 향해 선언하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가은아, 이 할미가 왔다. 이제 이 부대에서 부당하게 눈물 흘리는 군인은 단 한 명도 없게 될 거다. 그것은 손녀를 향한 약속이자 부패한 군인들을 향한 최후 통첩이었다. 거대한 숙청의 서막이 마침내 그 모습을 완벽히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이가은 하사의 세계는 송두리째 뒤집혔다. 회의실을 나온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다. 머릿속에서는 우리 할머니가 박서진 중장님? 이라는 문장이 무한히 반복 재생되었다. 자신을 부대로 복귀시키는 행정보급관의 말이 귓가에 웅웅거릴 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생활관 침상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그제야 과거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어릴 적 집에 찾아와 깍듯이 허리를 숙이던 군복 입은 아저씨들. 명절이면 끝도 없이 배달되던 출처 불명의 선물 상자들. 가은이는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 할미가 다 지켜줄게. 라며 자신을 보던 할머니의 눈빛에 담겨있던 그저 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만 생각했던 절대적인 자신감의 정체.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동시에 밀려오는 것은 깊은 자괴감과 서운함이었다. 할머니의 후광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당당히 서고 싶어 가장 험한 길을 택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특전 정신을 이 악물고 되뇌며 피와 땀으로 검은 베레모를 쟁취했다. 그런데 결국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군수저였던 것이다. 위병소에서 흑수저라는 조롱을 받았던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져 헛웃음이 나왔다. 이가은 하사, 정신 안 차리나.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선임 오만석 중사의 불호령에 가은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 오 중사는 부대 내에서 악랄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특히 어중간한 셔츠라 불리는 어설프게 군 생활하는 부사관들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지금 부대가 발칵 뒤집혔는데 너 혼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할머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난리야.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오 중사는 가은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쏘아붙였다. 그 순간 가은의 눈빛이 변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지배하던 혼란과 자기 연민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오기가 서렸다. 그것은 할머니 박서진 중장의 눈빛과도 닮아 있었다. 제 정체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이가은입니다. 그리고 오만석 중사님, 지금 상관에 대한 예의를 현저히 어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방금 하신 발언 전부 기록해 두겠습니다. 뭐라고? 오만석 중사는 당황했다. 평소 자신의 기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신참 하사가 감히 자신에게 대드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중사를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다. 제 할머니가 누구시든 저는 제1특수임무여단 소속 부사관으로서 제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병소에서 제 할머니께서 당하신 일, 그리고 중사님께서 방금 저에게 하신 모욕적인 언사. 저는 이 모든 것을 국방부 감사관이신 제 할머니께 남김없이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국방부 감사관. 그 단어에 오만석 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뒤늦게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부대가 하도 시끄러워서. 됐습니다. 이만 가주시죠. 저도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요. 가은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녀는 각성했다. 더 이상 할머니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이름을 걸고 이 썩어 빠진 부대의 부조리를 제 손으로 바로잡는데 힘을 보태리라. 할머니가 깔아준 판이라면 기꺼이 그 위에서 칼춤을 추리라. 그녀는 박서진의 손녀이자 동시에 대한민국 특전사의 자랑스러운 용사 이가은 하사였다. 박서진 중장의 감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위병소 사건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주임원사 박종규의 병력 관리 문제를 1차로 적발한 뒤 곧바로 시선을 부대의 혈관과도 같은 군수 물자로 돌렸다. 전쟁은 보급에서 시작해 보급으로 끝난다. 군수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리 최정예 부대라도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여단의 3년간 모든 물품 구매 내역과 공사 계약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감사팀 요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서류의 숫자들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물렀다. 야간 투시경. PVS 공사 K 모델, 최근 2년간 50세트 추가 도입. 그리고 신형 특수 목적 고어텍스 전투화 200쪽. 전부 최신형의 최고가 장비들이군. 그녀는 군수참모인 황만석 중령을 호출했다. 황 중령은 기름진 얼굴에 늘 자신만만한 미소를 띠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주임원사 박종규와 결탁하여 부대 군수 시스템을 주무르는 또 다른 실세였다. 황 중령, 최근 도입된 신형 야간 투시경과 전투화 재고 지금 즉시 실사하겠네. 자네가 직접 안내하도록. 네. 지금 말입니까? 창고 자물쇠 관리병이 지금 휴가 중이라. 황 중령이 능글맞게 웃으며 둘러댔다. 하지만 박서진은 그의 말을 가볍게 잘랐다. 그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되겠군. 아니면 자네가 직접 열던가. 서늘한 박서진의 말에 황 중령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진과 감사팀을 이끌고 보급 창고로 향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창고 안에는 각종 군수 물자들이 질서정연하게 쌓여 있었다. 보시다시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제1여단의 군수 시스템입니다. 황 중령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박서진은 그의 말을 무시한 채 야간 투시경이 보관된 박스로 다가갔다. 감사팀 요원 하나가 박스를 열었다. 안에는 스펀지 틀에 맞춰 야간 투시경들이 들어있었다. 50세트, 수량은 정확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 황 중령의 입가에 득의양양한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박서진이 요원에게 눈짓하자 요원은 그중 하나를 꺼내 전원을 켰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몇 번을 다시 시도해도 마찬가지였다. 요원이 다른 기기를 꺼내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50개의 야간 투시경 중 절반 이상이 작동하지 않는 불량이거나 구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구닥다리 모델이었다. 전투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박스 안에는 번지르르한 신형 전투화 대신 밑창이 달아빠진 헌 전투화가 채워져 있었다. 황 중령.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겠나? 박서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창고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황중령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마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했을 뿐 일일이 검수할 인력이 부족하여. 거짓말. 박서진이 그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다. 자네 같은 군수 전문가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을 리가 없지.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기만 행위야. 신품을 빼돌리고 그 자리를 고물로 채워 넣은 거지. 그렇지 않나?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감사팀의 한 요원이었다. 그는 박서진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군수가 보급 담당관이었던 최민준 상사를 찾아냈습니다. 1년 전 내부 고발을 시도하다가 황중령과 박주임원사에 의해 강제로 최전방 GOP로 전출된 인물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박서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썩은 창고의 문을 열어줄 열쇠를 찾아낸 것이다. 그녀는 황만석 중령을 헌병들에게 인계하라고 지시했다. 황만석 중령을 군수물자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지금부터 이 창고는 국방부 감사실에서 직접 통제한다. 누구도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도록. 비명을 지르며 끌려나가는 황중령을 뒤로 한 채 박서진은 최민준 상사를 만날 준비를 했다. 거대한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칼날이 이제 막 그 서슬 퍼런 빛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민준 상사와의 만남은 여단 외부의 한적한 찻집에서 극비리에 이루어졌다. 박서진 중장은 헌병대나 감사팀 요원 없이 단신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그녀는 최 상사가 느낄 심리적 압박감을 최소화하고 온전히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창가에 앉아있던 최 상사의 모습은 1년의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초췌했다. 한때 최정예 특전사 부사관의 자부심으로 빛나던 그의 눈은 깊이 꺼져 있었고 짧게 깎은 머리에는 백발이 성성했다. 그는 눈앞에 앉은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대한민국 육군 삼성 장군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번이고 그녀의 얼굴과 신분증을 번갈아 보았다. 두려운가? 박서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질책이나 강요 대신 상처 입은 군인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최 상사의 마음의 빗장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비참했던 것은 제 자신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동료들의 고통을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제 모습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최민준 상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가 풀어놓은 제1여단의 비리는 박서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악랄하며 깊숙한 곳까지 썩어 들어가 있었다. 황만석 중령과 박종규 주임원사는 완벽한 공생 관계였다. 황 중령이 서류를 통해 최신 장비들을 허위로 발주하고 정상적으로 불출된 것처럼 꾸미면 박 주임원사는 그의 충견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을 동원해 실제 물품을 빼돌렸다. 신품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폐기 직전의 구형 장비나 불량품들이 채워졌다. 빼돌린 물품들은 어디로 갔나? 부대 인근의 한 폐창고로 옮겨진 뒤 민간업자들에게 팔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등산 장비나 전투 식량 같은 것들이었지만 갈수록 대담해져 야간 투시경, K2 소총의 개머리판과 조준경, 심지어는 신형 대전차 로켓의 훈련용 탄까지 흘러나갔습니다. 최 상사의 증언에 박서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단순한 군수품 횡령이 아니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공익신고를 준비했을 때
그들은 제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제 아들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군 생활 조용히 하고 싶으면 처신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아무 연고도 없는 최전방 GOP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손때 묻은 수첩에는 지난 2년간 그가 목격한 모든 비리의 흔적이 깨알 같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었다. 날짜, 시간, 빼돌려진 물품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창고를 드나들던 민간 트럭의 차량 번호까지.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진실의 기록이었다. 중장님, 부디 제1여단을 저희 특전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박서진은 최 상사의 떨리는 손에서 수첩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종이 수첩이 아니었다. 한 군인의 찢겨나간 자존심이었고 정의를 향한 마지막 절규였다. 최 상사, 자네는 혼자가 아닐세. 자네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모든 것을 걸겠네. 자네와 자네 가족은 지금부터 국방부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될 걸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게. 같은 시각 이가은 하사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할머니가 부대의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녀 역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문득 얼마 전 있었던 야간 산악 독도법 훈련을 떠올렸다.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었다. 가은이 속한 팀은 야간 투시경과 GPS에 의존해 목표 지점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훈련 중반 갑자기 팀원 전체의 야간 투시경이 동시에 작동을 멈췄고 GPS는 전혀 엉뚱한 좌표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 속에서 팀은 방향을 잃고 헤맸고 하마터면 절벽 아래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당시 훈련 통제관이었던 오만석 중사는 모든 것을 가은의 팀의 장비 관리 소홀과 독도법 미숙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가은은 그날의 기억을 복기하며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오 중사는 유독 자신의 팀에게만 지급된 장비들을 직접 점검해 주겠다며 만졌고 훈련 내내 무전으로 비아냥거리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혹시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면? 가은의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자신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오 중사가 의도적으로 장비에 손을 댔고 그 장비들이 바로 창고에서 빼돌려진 신품 대신 채워진 불량품이었다면 그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 행위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비밀리에 알려준 비상 연락 채널을 통해 자신이 겪었던 일과 의심 가는 정황들을 상세히 기록하여 도고했다. 보고서에는 오만석 중사의 평소 행실과 그가 자신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던 사실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박서진 중장은 찻집에서 최민준 상사와 헤어진 직후 차 안에서 손녀의 보고를 받았다. 그녀는 최 상사에게서 건네받은 비밀 장부와 손녀가 보낸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보았다. 비밀 장부에 적힌 불량 야간 투시경의 관리 번호, 그리고 손녀가 보고한 훈련 당시 지급되었던 장비의 번호가 정확히 일치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박서진의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가 치밀었다. 단순한 부패와 비리를 넘어 이제는 자신의 손녀를 포함한 병사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악마들이 부대 내에 도사리고 있었다. 감히 자신의 혈육을 해치려 했다. 그녀의 눈빛이 강철보다 차갑게, 용암보다 뜨겁게 타올랐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다. 조용하고 은밀한 감사는 이제 끝났다.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박서진은 즉시 동석한 17사단장 정재훈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명확했다. 정 소장, 내 말 듣고 있나? 네. 중장님, 듣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4단 헌병대와 기동대대 전 병력을 동원해 제1특수임무여단으로 진입한다. 부대 정문과 후문, 외곽 철책까지 완벽하게 포위하고 봉쇄해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란 말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철 준장에게 전해. 지금부터 제1여단의 지휘권은 국방부 감사관인 내가 직접 통제한다고. 그의 모든 직무를 정지시키고 여단장실에 대기시키도록. 마지막으로 박서진은 오만석 중사의 이름을 떠올리며 나지막이 덧붙였다. 살인 미수 혐의로 오만석 중사를 즉시 체포한다. 피해 숙청, 그 두 번째 막이 올랐다. 이제는 자비 없는 소탕 작전이었다. 박서진 중장의 명령이 떨어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제1특수임무여단은 완벽한 고립지대가 되었다. 수십 대의 헌병대 장갑차와 트럭이 굉음을 내며 부대 정문과 후문을 막아섰고 완전 무장한 기동대대 병력들이 거미줄처럼 외곽 철책을 에워쌌다. 하늘에서는 감시 드론 여러 대가 낮게 비행하며 부대 내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는 완벽한 봉쇄였다. 평화롭던 최정예 부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간부들은 당황하여 뛰쳐나왔지만 총구를 겨누며 움직이면 적으로 간주한다. 고 외치는 헌병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부대 내 모든 통신망과 인터넷은 차단되었고 지휘권은 오롯이 국방부 감사관 박서진 중장에게 넘어갔다. 소탕 작전은 신속하고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목표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오만석 중사였다. 헌병 수사팀은 그가 있을 법한 부사관 숙소를 급습했다. 오 중사는 마침 자신의 관물대에서 무언가를 급히 빼내어 태우려던 참이었다. 바로 이가은 하사팀의 훈련 계획서와 장비 불출 대장이었다. 오만석 중사, 육군 중장 박서진 장군님의 명령이다.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 살인 미수? 내 놈들이 뭔데 나한테 이래? 오 중사는 체포하려는 헌병들에게 거세게 저항하며 발악했다. 그는 평소처럼 자신의 폭력성과 계급으로 상황을 무마할 수 있으리라 착각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박힌 계급장은 하늘의 별과 같은 삼성 장군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헌병들은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누구였는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동시에 또 다른 체포팀은 부사관들의 왕국, 주임원 사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이 부대의 실질적인 왕으로 군림해 온 박종규 주임원사는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설마 자신에게까지 칼날이 들어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 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그가 호통을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체포팀장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의 면전에 체포영장을 내밀었다. 박종규 주임원사.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부하 협박 및 이적 행위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명은 군사법정에서 하십시오. 이적 행위라는 단어가 박종규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의 얼굴에서 태연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자신의 비리가 군 내부에서 조용히 덮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군복을 벗는 것을 넘어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중죄였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받아들었다. 두 거물이 무너지자 그들에게 빌부터 온갖 부정을 저질렀던 하위 부패 세력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감사팀과 헌병들은 최민준 상사의 비밀 장부를 바탕으로 관련된 모든 간부와 병사들을 색출하여 체포했다.
그들의 사무실과 관물대, 차량에서는 숨겨둔 현금 다발과 차명계좌 통장, 민간업자와의 통화 기록이 담긴 대포폰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1여단의 썩은 환부가 마침내 그 흉측한 속살을 전부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여단장실에 감금된 채 이 모든 상황을 무력하게 지켜보던 오성철 준장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던 부대가 이토록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이 모든 사태를 방관한 자신의 무능함에 치를 떨었다. 그의 군 생활은 명예는 오늘부로 끝장이었다. 이가은 하사는 다시 할머니, 아니 박서진 중장 앞으로 호출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니었다. 부조리를 직접 겪고 용기를 내어 고발한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의 자격이었다. 회의실로 개조된 지휘통제실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체포된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위세 대신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다. 박서진은 손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다. 이는 단순한 배려가 아니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여기 있으며 가해자들은 그 앞에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다. 오만석 중사. 박서진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는 지난 야간 훈련에서 이가은 하사를 포함한 팀원 전원을 살해하려 했다. 고의로 불량 장비를 지급하고 GPS 좌표를 조작해 팀을 위험 지역으로 유도했지. 부인하겠나? 오해입니다. 저는 절대. 닥쳐라. 박서진이 테이블을 내리치자 회의실 전체가 울렸다. 이게 뭔지 아나? 자네가 서명한 장비 불출 대장이다. 그리고 이건 그 장비들이 이미 1년 전에 폐기 처리되었어야 할 불량품이라는 정비 기록이지. 그리고 이건 자네가 고의로 GPS 좌표를 조작했다는 통신 부대의 로그 기록이다. 그런데도 오해라고? 박서진이 던진 증거 서류들 앞에서 오 중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박서진의 시선은 마침내 이 모든 비리의 정점 박종규 주임원사에게로 향했다. 박종규 주임원사. 30년 군 생활이 아깝지도 않나?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팔아 배를 채웠고 국가의 안보를 팔아 사리사욕을 챙겼어. 자네 같은 자가 감히 특전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박종규는 고개를 든 채 오히려 박서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도끼가 서려 있었다. 중장님, 제가 저지른 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게 저와 여기 있는 몇몇이서 벌인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빼돌린 그 값비싼 장비들이 과연 고물상이나 등산객들에게만 팔려나갔을까요? 이 나라에는 중장님께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어두운 곳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은밀한 취미 생활을 위해 저희가 심부름을 좀 했을 뿐입니다. 박종규의 말은 회의실에 새로운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에 군 내부 혹은 그 이상의 윗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자신 혼자 죽지 않겠다는 물귀신처럼 모두를 끌고 들어가겠다는 마지막 협박이었다. 중장님께서 이 판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 입이 열리는 순간 중장님의 군 생활은 물론이고 이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의 협박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서진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박서진의 표정에는 단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과 냉소가 뒤섞인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협박인가? 좋다. 마침 심심하던 참이었어. 박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종규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자네가 말하는 그 윗선이라는 게 누군지 나는 관심 없다.
설령 그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 손녀를 해치려 한 죄, 그리고 이 군복을 더럽힌 죄는 반드시 내가 직접 물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 한번 그 잘난 입을 열어보시지. 이 나라가 뒤집히는지 아니면 자네의 목이 먼저 날아가는지 내기를 한번 해볼까? 강철 마녀의 서슬 퍼런 선전포고에 박종규의 눈에 서려 있던 마지막 도끼마저 공포로 변해 부서져 내렸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히 별 3개짜리 장군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불태울 준비가 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어미 호랑이였다. 박서진 중장의 서슬 퍼런 선언 앞에 부사관들의 왕으로 군림하던 박종규 주임원사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에서는 지난 수년간 여단 내에 기생하며 군을 좀먹어온 비리의 전모가 막힌 하수구가 터지듯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언급한 윗선의 실체는 특정 정치인이나 현역 장성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교활하고 음습한 퇴역한 고위 장성들과 재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조직 북극성이라는 비밀 클럽이었다. 그들은 안보와 인맥을 명분으로 모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뒤틀린 과시욕과 밀리터리 코스프레라는 위험한 취미를 위해 군수품을 불법으로 수집하고 있었다. 박종규와 황만석은 그들의 충실한 사냥개 역할을 하며 최신 군용 장비를 상납하고 그 대가로 돈과 후원을 받아왔던 것이다. 박서진은 그들의 추악한 거래 내역과 명단을 확보한 즉시 국방부 장관에게 직보했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안보의 축, 군과 예비역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방부와 검찰은 즉시 합동수사본부를 꾸렸고 북극성의 회원들은 줄줄이 철퇴를 맞았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별들은 부끄럽게 땅으로 떨어졌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제1특수임무여단에도 대대적인 외과 수술이 단행되었다. 여단장 오성철 준장은 지휘 책임과 직무유기를 물어 불명예 전역 조치되었다. 그의 군 경력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부패에 연루된 수십 명의 간부와 병사들은 모두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여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 공석이 된 여단장 자리에는 가장 존경받는 야전 지휘관이 임명되었고 부대에 썩은 관행들은 뿌리째 뽑혀나갔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고발했던 최민준 상사가 복권된 것이었다. 그는 억울한 좌천에서 돌아와 여단 군수과 핵심 보직을 맡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그의 용기와 공로를 인정받아 원사로 명예 진급했다. 그의 복귀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여단 장병들의 가슴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이가은 하사는 다시 평범한 특전 부사관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할머니는 손녀가 자신의 후광 때문에 부당한 특혜를 받거나 구설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할머니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사건 이후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확실히 달라졌다. 처음에는 중장 손녀라는 호기심과 부담스러운 시선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은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누구보다 먼저 훈련장에 나섰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땀을 흘렸다. 가장 어렵고 힘든 임무에 자원했으며 동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몸을 던졌다. 그녀의 진심은 통했다. 동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박서진의 손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우리의 동료 이가은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진정한 전우애로 뭉친 동료들이 생겨났고 그녀는 점차팀의 핵심적인 존재로 성장해 나갔다.